플랫폼에 관련해 가지고 뭐 또 추가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장비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거 별도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들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이게 솔직히 이 보급품에 대한 불만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 수뇌부라든지 뭐 국내 업체들에 대한 불만들도 많으실 건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군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그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만 말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정책입니다. 뒷받침해주는 정책, 정부가 어떻게 그걸 밀어주느냐 이런 그렇죠. 부분의 문제인데 오늘은 이제 뭐 지금 이제 우리가 곧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 뭐 대선 후보들께서 많은 뭐 국방 정책 제안들을 많이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워리어 플랫폼이나 향후 우리 군의 개인 전투 체계나 뭐 전략 지원 물자들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럼 뭐 하나씩 의견을 좀 피력해 보시죠, 그러면. 일단 뭐 편집장님부터 먼저 한번 생각하시는 거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사실 월요 플랫폼이든 뭐든 결국은 정부든 군이든 관계 당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이미지는 정말 초기에 참모총장이 좀 관심을 보여 시작은 됐는데 김영우 총장께서 많이 관심을 그렇죠. 가지셨죠. 그거 지나고 나니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뜯어먹으려는 사람들하고 네. 규정대로 해서 안 다치려는 사람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더 이상한 쪽으로 기름을 붓는 게 지나친 홍보주의, 그렇죠. 성과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걸 끝내버리려고 하는 단기간에. 그렇죠. 어떻게든 빨리 눈앞의 끝내서 성과에 치중한다. 그렇죠.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진화적 개발이냐 나선형 개발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그것도 조금 국내에서의 개념은 조금 어긋나 있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무기 체계는 그런 개념까지도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지원 물자는 그런 개념들이 전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그 전시회 같은 데서 가끔 듣는 제일 짜증나는 얘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일 짧은 시간에 제일 싸게 했다. 그러면서 제품들도 가성비가 높다, 좋다 이러는데 아니 뭐가 좋냐고요. 결국은 중국제가 들어오는데 이거 뭐 한국식 빨리빨리의 군대식 합리화. 아니 월요 플랫폼 1차하고 3차하고 비면 3차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는 1차가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그것도에 가까운 거지. 그렇죠. 나름대로 3차가 그걸 정말 또 개선된 세계적 수준이 된 게 아니에요. 1차가 너무나도 급박하게 제시를 하다 보니 그걸 좀 더 문제를 보완하려고 시간이 솔직히 많이 끌린 부분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보완하려고. 솔직히 말하자면은 빨리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차라리 2, 3년을 조금 더 미루더라도 좋은 걸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집중과 분산으로 그렇죠. 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개념을 잡았다. 그리고 차원은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중간 이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되거든요. 현재 장비의 개선, 현실적인 바로 눈앞의 개선과 먼 미래의 개발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는 빨리 단품만에 끝내려고 그러고 중간 개선은 없고 건너뛰고 무슨 레이저나 뭐 이상한 이런 네. 아직 몇십 년 뒤 미군도 아직 개념을 못 잡은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앞서서 하겠다. 마치 그 2020 그 검은 독수리의 원더키디 검은 독수리의 재판 그건 그 망령은 여전히 죽고 있지 않고 살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 군의 통수권자가 되실 대통령들 뭐 대선 후보자들께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병력 감소가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이제 50만도 유지를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못하죠. 가용 인구가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개인 전투원이 얼마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냐고 문제지 숫자를 메꾸는 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없어. 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병력을 뭐 더 줄이더라도 질을 유지해야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월요 플랫폼 장비들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러면 어떡하려는 생각이 참 걱정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사업의 가장 문제점들 세 가지로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은 그 단절성. 어떤 총장님이 나왔거나 총장님이나 주 실무자들이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경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타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보직을 있을 수 있는데 육군은 필수 보직들이라는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전문성을 기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육군의 입장에서는. 그게 육군이 아마 힘든 부분이고 애로점인데 대놓고 말을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 단절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관련 법령인데 우선은 지금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 일명 국계법이라고 하죠. 국계법상의 어떤 개념 자체가
많은 업체가 들어오면 싸질 것이다. 허들을 낮추면은 공정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현실은 다르거든요. 전혀 전문성이 없는 업체들이 많이 그렇죠. 들어오죠. 입찰 과정의 적법성과 법령만 공부하는 거예요. 딸 수 있게끔만 일단 따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 그런 보도도 많이 했고 플래툰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주셨지만은 예를 들면 뭐 어떤 미장원 아주머니께서 특수장비를 탈납금 한다든가 1인 기업인 저기 디자인 회사 여성분이 특전사에 하이커 헬멧을 납품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여성 기업을 우대를 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하겠다. 좋아요. 그렇죠. 그 저게 자체는 나쁘지 않죠. 중소기업 그거 자체가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문성을 띠고 있느냐, 이쪽에 특화되어 있느냐, 이쪽에 대한 경력이 있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군납 시장에 있어서는. 신뢰성 성능에 특히 직결되는 거기 전문성이 부분이니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거기에 또 이게 이런 장비들이 자꾸 중소기업 우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이래 이게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사이에 낀 중견기업들이 사실 딱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중견기업들이 하면 제일 좋을 분야가 이 개인 장비나 아, 등록 그럼요. 분야들인데 그렇죠. 중소기업을 우대해 버리니까 이 능력이 있고 자본이 있어도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못 들어오는 이 업체들도 꽤 있어요. 그 낙수 효과에 대한 판단 착오인데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를 해주면 이런 업체가 그걸 분납을 해서 돈을 엄청 벌어서 다음에 또 크게 기업을 운영하고 더 좋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방산 수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에서도 뭐 갈라파고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형 국산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중국에 있는 부품을 가지고 와서 재가공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국계법 이야기를 했지만 국계법상에서 국산화율 비율이라는 게 국산 장비나 원자재의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판매 단가에서 지출된 외화의 부분을 뺀 가액이 국산화의 퍼센테이지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10,000원입니다. 군납이 들어간 격이. 근데 여기서 3,000원치를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사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000원을 우리 국내에서 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국산화 비율은 그 7,000원이 국산화 비율인 거예요. 70%라는 게. 이게 잘못된 개념인 거죠. 그게 결국은 인건비하고 여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인건비 플러스 최종 납품가 등등만 장난 잘 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데 그 비율이거든요. 인건비라는 것도 솔직히 뭐 이게 참 추적하기 어려운데 이 업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중계약서를 쓰거나 이렇게 티 안 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하도급을 망해가는 회사를 하도급 명의만 받아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인건비를 나간 것처럼 만들어서 인건비를 비합적으로 높여버리는 경우. 그러면은 뭐 적정 계약에 적정 임금을 지불했구나라고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그렇게 덕을 볼 수도 없고 업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업체가 순간순간에 자주 바뀝니다. 계속. 그렇죠. 그러면 그 차후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몇 년도에는 이 장비가 들어오는데 몇 년도에는 이 장비가 들어오고 매년 바뀝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범을 만들 때도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표준 교범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이 월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 뭐 월요 플랫폼뿐만이 아니지만 그 현재 우리 군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보급 체계라든가 어떤 이런 제품을 도입을 하는 도입 체계 자체가 일단 하나는 그 독과점 방지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빨리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한 이런 어떤 장비들이라든가 또 향후 또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될 뭐 이런 광학 장비나 뭐 총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최저 입찰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최저 입찰가도 문제지만 이 최저 입찰가를 시즌별로 해요. 이게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는 게 작년에 이제 아덱스 때 그 육군의 그 월요 플랫폼 홍보관에 가면 이 총기에 장착을 하게 될 뭐 그 이제 조준경, 그러니까 주야간 조준경, 그다음 뭐 배율경, 뭐 레이저 표적 드시기, 이게 19년 뭐 4분기 20년 20년 1분기, 20년 2분기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업체가 다 틀려요. 왜냐면 레일 그거를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총기 레일 회사도 납품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최저 입찰가와 국산 제품 우선이라고 하는 행태에서 이게 나온 건데 매번 입찰을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형적인 예산 낭비에 개발 그렇죠. 지원금이 예산은 예산대로 반영되는 낭비가 거죠. 되고 도입가가 낮아지니까 자기네들은 예산을 오히려 뭐 세이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후속 이거를 할 군수 때마다 지원 체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대로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를 다루는 아까 전에도 그 여러 보직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 이쪽에 전문적인 인력, 이쪽에 전담을 하는 어떤 태스크포스나 이런 인력을 못 키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 아주 큰 것까지 왜 군납 비리가 엄청나게 일어나냐면 이 보급 체계를 담당을 하게 되는 이 전문 지식을 갖추고 이거를 해야 되는 행정 관료를 군 안에다 안 키워요. 안 키우죠. 네. 이게 거쳐가는 보직이에요. 길어봤자 2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업체들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실무자가 와. 이 실무자랑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상태의 실무자가 와서 이 실무자는 2년 동안 얘기를 하면서 겨우 이 사람이 이제 군 보급 체계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럼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다시. 가. 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업체들은 물건이 들어가야만 자기네가 살거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뇌물 주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리라고 해서 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결함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결함이 많습니다. 비리보다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저도 뭐 그동안 엄청나게 그 쇠파이프 휘둘러가면서 많이 두둑이 펴는 그런 기사를 많이 썼지만 솔직히 한편으로는 저도 말씀을 안 드리지만 기사 내면은 못 쓰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말 이분들 야근하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거든요. 고생으로 하죠. 네. 욕은 욕대로 네. 먹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제 기사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 문제를 일단 지적하는 위주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잘 전달을 못했는데 일단은 그 현안을 다루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로베이스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결국은 아까 전에 최저가 입찰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결국은 군에서 오랫동안 군수 실무를 했던 분들이 보이지 않는 브로커가 됩니다. 솔직히 군피아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피아처럼 거창하지는 않고 이 부분들이 좀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제안을 주고 후배들한테 나 그것 좀 아는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특정 업체가 들어가게끔 계약의 일반 조건이나 특별 조건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낙찰이 되는 거 보면 계약의 일반 조건과 특별 조건은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럼 이건 비리냐 그럼 비리라고 보기는 또 힘들어져요. 법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단절성에 대한 문제, 군의 단절성의 전문성을 키울 수 없는 단절성의 문제, 국가계약법의 문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나중에 이게 김찬호 연구원께서 기자께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은 이걸 군납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산업으로 보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해외 사례를 좀 들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군복 및 군 장굴에 관련된 법령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물론 이유는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안보 상태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실상 군복 위장문의로 가지고 이제는 피하 식별을 하는 시대는 상당히 지났고요. 그렇죠. 뭐 보고 뺏기려면 충분히 뺏깁니다. 북한이든 중국이든 뭐 중국이 뺏긴 것 같아 북한이 그대로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피하 식별을 할 수 있는 대책과 교육 훈련이 들어가면 그렇게 군용품과 군용 장비에 대한 통제를 그렇게 가격하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군에 들어와야 될 정상적인 물건들이 유출이 됐거나 군용 원단을 부정적으로 사용했거나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제재를 가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그런 군과 유사한 어떤 굿즈들 밀리터리 군사문화로 전 정의를 하는데 그 산업들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줘라. 왜냐면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일본 유학을 좀 오래 했었지만은 메이지 대학에서 이렇게 유학을 할 때 자위대 분들하고도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자위대도 솔직히 이 군 보급이 조금은 엉망인 거기서 우리하고 배다운 형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뭐 방탄복이 2형 3형이 나와도 그게 따라오는 파우치들이 부족하답니다. 제때 안 나올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이 아키하바라에 있는 하비샵들에서 이제 에어소프트건을 주로 가지고 노는 이제 레저 스포츠죠. 그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자유대 위장 무늬로 파우치들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구매하는 게 게임 유저들도 쓰고 그리고 자유대원들도 그렇게 이제 안전성과 직결되지 않는 소품들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군납을 안 하더라도 업체들이 시장 경제에서 살려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가격도 적정 수준으로 하나 떨어지는 문제가 자연적으로 우리 그 자연 생태계처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군용품이다. 군용이 지키지 않아도 이제 그런 것들의 제한들이 많죠. 색상이나 패턴 때문에 아, 그렇죠. 제약이 많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있는 것들이 군용 원단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유사한 원단들, 뭐 색도수가 다르면 현재 법령상으로는 위반이 아니니까 네. 색도수가 색도수가 다르면 색감의 이제 채색도가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급한 물건들이 더 형성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군의 PX에 들어가 있는 일명 장병용품이라는 물건들도 위장 도색들을 보면 가방이나 안에 인너웨어라든 기능성 속옷 같은 것들도 색상이 천차만별이고 솔직히 우리 군용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될 정도로 색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품질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려면 이 부분에서 군납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통제는 철저히 해서 국민의 세금이 유출되지 않게끔 하되 그와 유사한 시장 자체에 대한 규정을 완화를 해라. 이거는 군립, 군복, 군장비, 피복, 섬유 제품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 조준경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학 장비라고 하죠. 솔직히 이제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6mm 비비탄, 플라스틱 비비탄을 쓰는 에어소프트건 시장이 있고 그걸 쓰는 레저 스포츠 시장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조품들, 실총용이 아닌 모조품들 같은 경우에 시장들이 꽤 커요. 실제로는 그런 회사들이 뭐 일부는 이제는 실총용 시장으로 뛰어들어오고 그렇죠. 있기도 하죠. 심지어는 실총용 용기 회사들도 마이너한 리그의 제품들을 생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장이 되게 컨버전하거든요. 되게 큰 시장입니다. 근데 이걸 막아두고 있으니까 국내 업체들이 군납만 바라보고 그때 그렇죠. 후려치는 가격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렇다고 국내에 있는 여러 그 광학 장비 업체들의 제품이 군에서 요구하는 그 소위 밀스펙에 부합되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에 도달해 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빨리 도입은 해야 되고 빨리 이걸 치적 사업으로 끝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군납 문제들, 특히 어떤 이런 뭐 거창한 어떤 타이틀을 걸고 진행이 되는 사업들, 워리어 플랫폼도 그런데 워리어 플랫폼을 항상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이거를 5년 안에 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개인이 몸에 두르는 장비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트라이얼 앤 에러,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수정을 해나가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케이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잠깐 아까 전에 그 단절성으로 넘어가는데 다시 재정리를 말씀드리자면 네. 말씀하신 진화됩니다. 그게 민간 산업이었던 군납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빨리 흐름이 더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고 그러면 민간의 레저 산업을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되게 유연하게 빨리 바뀌는 트렌드를 바꾸 들어오거든요. 군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가 네, 그런 그렇죠. 케이스죠. 모조품인데 그게 생산단가가 되면 실제 가격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퀄리티도 높게 나와요. 그러면 군에서 요구하는 밀스펙을 받았을 때 조금만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비슷한 공정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군납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관련 산업도 커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가령 이 군장에 일단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이라크 아프간전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2000년대 한 초중반 정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이제 서방 국가들의 이 군장 제조 업체들의 퀄리티랑 이 유저 프렌들리한, 그러니까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이 갑자기 엄청 급격하게 좋아요. 그렇죠. 진화 근데 이 속도가 너무 좋아지는 폭발적이었어요. 이유가 네. 특수부대들이나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의 피드백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제일 많이 피드백을 얻은 게 어디냐면 군장업체는 어디냐면 소위 밀심이라고 해서 이 비비탄 총 들고 6mm 비비탄 총 들고 전쟁놀이 하는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뭔가 특수부대원처럼 꾸미고는 싶은데 그렇게 꾸미고 나가서 실제로 하는 거는 비둘기 잡고 네, 멧돼지 잡는 사냥, 그러니까 수렵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컬 슈팅이라 그래서 정해진 코스에서
빠르게 사격을 하는 놀이를 하는 그냥 동호인들에서 가장 많이 피드백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밀심이랑 이 프랙티컬 슈팅 쪽에서 많이 왔는데, 그렇죠. 프랙티컬 슈팅은 뭐 편집장님은 많이 보셨겠 아시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타겟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미러 같은 코스를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클리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탄창을 빨리 뽑아야 되고, 그 탄창을 버리는 탄창을 빨리 뭐 파우치에 넣든 던져버리든, 그러니까 내가 총을 다루면서 어떻게 내가 탄창을 빨리 붓고 빨리 교체를 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이 디자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디자인이 특수부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자기네들도 전장에서 그럴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군인들이라는 게, 미국이 천조를 쓰는 나라라서 국방을 천조를 쓰는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인구 대비 이 병력을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 아니죠.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에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인구가 사냥을 하고 총을 쏘러 가고 레저 스포츠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에서 나오는 이 피드백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그래서 우수 상용품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비슷한 개념에서 시작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우수 상용품이 돼버려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군답 들어간 것밖에 못 만들어요. 기존에 했던 거 못 만드는 거지. 판매를 못 추가의 하니까. 시장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군납이 적정 가격을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일단 그렇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분야를 보면 신뢰를 이제 좀 들어야 되는데,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회사 구체적으로 있느냐? 예를 들면은 6mm 에어소프트건을 이야기하면 아카데미가 세계 두 번째로 전동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90년대 초반에. 진짜 옛날 얘기. 네, 근데 그 당시에 물론 열악했지만 일제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한 거였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금연 기술은 거의 뭐 탑이죠, 세계적으로도. 그러면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훈련용 모의 총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레저 스포츠용으로 쓰이는 거를. 그런데 탄속이나 이런 걸 말이 안 되는 국제 기준에 한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업체들이 겁이 나서 아예 안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기술의 태보가 돼버린 거죠. 만들 수 있고 더 적정 가격에 만들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린 경쟁력이 있는데 정부가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물론 위반하는 사람만 잡아서 강하게 처벌하면 되는데, 아예 일반화를 시켜서 너건 아예 못해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반이 그렇게 딱 막아버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고개를 든 게 중국이었고, 그거보다 더 크게 재미를 보고 있는 회사가 우리의 경쟁국 대만. GNG 같은 경우에 에어소프트뿐만 아니라 저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만 뭐 대부분 관련 산업들이니까요. 레저 스포츠, 군사문화 산업의 부분이니까 군사문화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35개 정부 부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정부 부처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이 벌죠. 근데 문제는 GNG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대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복수 여체들이 그만큼을 내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장비 같은 경우에 군용품 이렇게 피복들이나 어페럴류를 만드는 회사 중에는 제이테크라는 조그마한 군수한 봉제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일 미 해병대에 납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규모가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특수부대 고증하고 이러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업체 중에 미국의 소텍이라는 업체가 아, 그렇죠. 있어요. 소텍도 있죠. 그 이제 그 펜들턴 바로 옆에 있는 업체였는데, 소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특이해요. 소텍에서 군장을 만드는 친구는 원래 구체관절 인형용 옷 봉제하는 친구예요. 이야. 네, 구체관절 인형이랑 그 다음에 그 돌독이었구나. 밀리터리 피규어의 군장 만들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지금은 전 세계 특수부대원들이 사랑하는 군장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또 시장에 어떻게든 활성화할지 응용한 케이스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슬슬 좀 시간도 길어지겠어 결론을 제가 일단 내주셔야 그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일단은 첫 번째가 업무 전문성의 단절화, 두 번째는 국계법과 관련 법령이 지나친 허들, 세 번째 관련 법령에 대한 허들을 낮추면서 전반적인 산업이라는 인식으로 확대, 그리고 마지막인데, 네네. 마지막은 이거는 우리의 우수 병력 자원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 안 온다, 군을 기피한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에어소프트건이나 관련 시장이 같이 함께 커지면 자연적으로 군이라는 어떤 군사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도도 잘 알면서도 숙련도가 쌓여져 있는
층들이 형성이 돼요. 특히 청소년층 같은 경우에 사회체육 활동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군이나 뭐 경찰이나 위험 직종에 이런 게 전문성을 가지고 체득되어 있는 친구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되게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문화 산업을 군과 민간의 산업 그리고 국민 사회체육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정책을 좀 만드시는 게 차후 대선에 나서시는 후보님들이 내실 수 있는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가능성도 있고 솔직히 접근하기도 쉬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대선 기간 때 좀 후보님들이 많이 염두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밀리터리 전문가로서의 국민으로서의 또 제안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조만간 다른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